안녕하세요, 쌀밤 가족 여러분. 이제야 인생의 반환점을 돈 것 같은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인생의 뿌리와도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디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주 어릴 적엔 그게 이상한 것도 몰랐죠. 누구나 다 집에 엄마만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유치원에 들어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저희 집이 좀 이상하다는 걸 말이죠. 난 왜 아빠가 없지? 수진이도 미영이도 영호도 다 있는데.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저는 어느 날 엄마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왜 우리 집에만 아빠가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엄마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죠. 은정이 네가 좀 더 크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은정아, 사실 아빠는 너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뭐? 그럼 아빠가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야? 대체 왜? 그냥 사고였어. 자동차 사고. 하지만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은정이를 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엄마랑 둘이 씩씩하게 살자. 알았지? 엄마는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날 이후 제 가슴속엔 작은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그 구멍은 날이 갈수록 점차 커져갔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또래 친구들과 비교당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이거 봐라. 우리 아빠가 내 생일이라고 사준 거야. 예쁘지? 우와, 이 운동화 연예인들이 신는 거잖아. 좋겠다. 우리 아빠는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맨날 돈 없다고만 하는데. 친구들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색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또 운동회나 학부모 행사 때 아빠가 참석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네요. 간혹 친구들이 은정아, 너네 아빠는 무슨 일 하셔? 묻기라도 하면 저는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은 미안 하는 조심스러운 시선이었죠. 그 시선들이 어린 저를 얼마나 움츠러들게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제게 잘 못해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죠.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셨는데요.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늘 피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집에 들어와선 제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고 때로는 제 얘기를 들어주기까지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엄마가 가엾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왜 나를 아버지 없이 키웠는지 괜히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입 밖으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엄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랄수록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엄마는 아버지의 제사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늘 꺼내는 말이 똑같았어요. 네 아빠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단다. 은정이 네가 생긴 걸 알았을 땐 엄청 기뻐했고. 그게 다야?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없어? 아빠는 무슨 일 했어?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른 친척들은 없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이미 간 사람인데. 됐고 얼른 밥 먹고 숙제나 해.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자꾸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왜 엄마는 기일조차 챙기지 않을까? 왜 아빠의 사진 한 장, 물건 하나 남겨놓지 않았을까? 왜 엄마는 아빠 얘기라는 걸 그토록 꺼려할까?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워졌고 엄마에게 따지듯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아빠 사진 하나 없어? 기일도 안 챙기고 정말 돌아가신 거 맞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등을 돌리며 말했죠. 맞다니까. 대체 뭘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래, 솔직히 말하면 네 아빠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다. 허구한 날 술 먹고 사고나 치고 다녔지. 그래서 죽었을 땐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그러니 너도 그 인간은 그만 잊고 다신 얘기 꺼내지 마. 그렇게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슴 한구석에 눌러 담은 채 청소년기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대학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저를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아는데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 같은 부담까지 안길 순 없었으니까요. 졸업식 날 친구들이 예쁜 꽃다발을 안고 부모님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저는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그날도 일하느라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제게 아빠는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 씁쓸한 어린 시절의 마지막 기억이었죠. 내세울 만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젊었기 때문일까요? 다행히 취업은 바로 됐어요. 전단지를 만드는 작은 중소회사였는데요. 저는 격리직이었지만 말이 격리지 차를 내오는 것부터 설거지,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온갖 잡무를 도맡아 했네요. 일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월급은 턱없이 적었죠. 그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엄마의 망가진 치아도 고쳐드리고 예쁜 옷도 한 벌 사줄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네요. 그때까지 제 인생엔 엄마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자린고비 사장이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어도 회사 사람들이 부당하게 일을 떠넘겨도 꼭 참고 버텼네요. 그렇게 인내한 덕분이었을까요? 입사한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 거래처 직원분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은정씨, 괜찮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네? 제가요? 네, 이번에 인사팀에 공석이 생겼는데 대표님이 워낙 까다로운 분이라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히고 싶거든요. 그동안 이 회사 오명하며 은정씨 일하는 걸 지켜봤는데 적임자인 것 같아서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일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규모가 수십 배는 큰,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는 모 중견 제조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명함까지 건네시면서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고 진지하게 이직을 제안하셨죠. 말썽이던 저는 결국 저희 회사 거래처였던 그 회사로 적을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큰 회사에서 고졸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직장 동료들도 좋은 사람이었고요. 저를 데려오신 과장님도 제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어요. 은정씨,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밥은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요. 너무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점심 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래요. 우린 그런 거 다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장님의 배려가 고마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유독 저를 챙겨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같은 팀에서 일하는 저보다 4살 많은 대리님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업무에 성실하고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제가 업무 실수를 해서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날이 있었는데요. 대리님이 제 자리에 슬쩍 커피 한 잔을 놓고 간 적이 있어요. 커피 옆엔 힘내요. 누구나 처음엔 다 실수해요. 하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생각지도 못한 일에 놀라 대리님 자리를 바라봤다가 그대로 눈이 마주쳤는데요. 대리님이 저를 향해 싱긋 웃으며 입모양으로 힘내요 하고 말해주더군요. 그 순간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처음으로 대리님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리님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쪽 방면으로는 제가 완전히 무지랭이였으니까요. 저희 관계에 전환점이 찾아온 건 연말 회식 때였어요. 팀 사람들과 다 같이 고깃집에 갔는데요. 각자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2차 얘기가 나올 무렵 그 사람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은정씨, 2차 갈 거예요? 네? 아니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이만 집에 가려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바래다 줄게요. 저 차 가져와서 술 안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버스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가요. 시간도 늦었는데 여자 혼자 위험하잖아요. 은정 씨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마지막 말에 결국 대리님을 따라 나섰어요. 어떤 말을 하려는 건가 짐작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대리님은 저희 동네에 다다를 때까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견디지 못한 제가 먼저 물어봤죠. 대리님, 저기 할 말이 있다고... 아, 그게... 그러니까... 대리님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은정씨, 나 요즘 계속 은정씨만 보여요. 처음엔 그냥 챙겨주고 싶은 후배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게 대체 무슨... 은정씨가 여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은정씨만 괜찮다면 우리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 보면 안 될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대리님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아무래도 사내 연애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직장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요. 퇴근 후 저희 집 근처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로 만났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상에 나름 연애 경험도 있었기 때문일까요?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던 저를 때론 부드럽게, 때론 강렬하게 이끌어줬어요.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이상하게도 제가 어린 시절 상상 속에서 그리던 아빠의 품이 떠올랐어요. 든든하고 따뜻하고 안락했죠. 그렇게 저희는 2년간 교제하다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서도 축하를 많이 해줬고 엄마 역시 예식 당일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네 아버지가 오늘 네 모습을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엄마가 먼저 아버지 얘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왜 너 어릴 땐 아빠만 찾았잖아. 왜 나만 아빠가 없냐고. 됐어. 언제적 얘기. 나도 이제 다 컸는걸. 엄마도 있고 이제 남편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 없는 게 대수야? 그래. 우리 딸 시집가서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해. 알았지? 걱정하지 마.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보란듯이 잘 살 테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의 오랜 고생이 끝났다고 믿었어요. 동화 속 주인공처럼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마침내 해피엔딩을 이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결혼과 동시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절 집으로 불렀어요.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점심 저녁 차리는 것부터 설거지, 장보기, 빨래, 청소 등 시댁의 온갖 집안일을 제게 다 떠넘기고요. 본인은 옆에서 팔짱 낀 채 지켜보며 잔소리만 했네요. 예, 너 설거지할 때마다 왜 그렇게 세제를 막 써대니? 이런 건 뭐 다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 깨끗하게 닦으려다 보니까. 옛날엔 쌀뜨물로도 잘만 설거지했어. 콩알만큼만 짜서 해도 충분하다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세제 하나도 이렇게 함부로 펑펑 쓰는 앤데 다른 건 오죽하겠어. 사치랑 허영이 좀 심할 거야. 이러니 내가 얘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건데.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는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 그걸 눈덩이처럼 과장되게 불려서 나무라고 또 나무랐어요. 그뿐인가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시누이의 시집살이 역시 만만치 않았죠. 시어머니가 저를 야단칠 때면 그 옆에서 꼭 한두 마디씩 더 얹었네요. 아니 언니, 제발 생각 좀 하고 살 수 없어요? 지난번에 장봐온 것도 그래요. 우리 엄마랑 저 첨가물 있는 음식 자제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떡하니 냉동만두를 사오면 어떡해요? 그건 아버님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사오는 거예요? 아빠도 여기서 더 살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가씨. 됐어요. 아우 답답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해줘야 알아?
헛웃음을 치는 시누이 옆에서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하곤 했어요.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다니까. 하긴 애비도 없이 애미 혼자 키웠다니 어련하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죄 없는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 욕하는 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번은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여자 혼자 몸으로 평생 식당 일 하시면서 저 힘들게 키우셨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만큼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긴커녕 감히 자기한테 대든다며 더욱더 성을 냈어요. 아니 얘 좀 봐. 어디 시애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가 오죽하면 너네 엄마까지 얘기를 하겠니? 너 하는 꼴을 봐봐. 너희 엄마 욕을 안 할 수가 있나? 지금도 봐봐. 너네 엄마가 자식 교육 똑바로 잘 시켰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대들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를 건드려요? 어머님도 엄마가 있으니 제 마음 아실 거잖아요. 알긴 뭘 알아?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욕을 했다고 그래? 아주 사람을 뺑떡 엄마로 몰고 가도 유분수짓. 기가 막혀서 진짜.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더 심해졌어요. 손주가 생기면 좀 나아질까 했지만 이듬해 아들을 안겨드렸는데도 여전히 저를 괄시하고 구박하셨죠. 심지어 아들 앞에서도 그러셨는데요. 아들이 어릴 때면 몰라도 어느 정도 커서 사리분별을 할 나이가 됐는데도 그러시니 참 민망하더군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남편과 상의해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를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포장도 곱게 하고 직접 손편지도 써서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포장을 뜯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나, 이런 건 마트에서도 파는 거야. 뭐 대단한 거라고 손편지까지 써? 무늬며 색감도 촌스러운 게. 난 됐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어머님, 그래도 그거 백화점 직원이 추천해준 건데 요즘 잘 나간대요. 아, 난 싫다고 하잖아. 네 안목이랑 내 안목이 어디 같은 줄 알아? 이런 건 줘도 안 가지니까 넣어놨어. 아들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선 아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끌어안고 다독여주더군요. 엄마, 수민이는 할머니 미워. 자꾸 엄마 괴롭혀. 앞으로 할머니네 가지 말자. 어린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위로가 되는 한편으로 서글퍼졌어요. 정작 저를 위로하고 지켜줘야 할 남편은 일을 핑계로 모른 척만 했거든요. 신혼 초엔 그래도 제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더니 나중엔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방관만 했죠. 그뿐인가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소리만 해도 바로 짜증을 냈어요. 당신 아까 시댁에서 어머님이 한 말 들었지? 내가 그렇게 우리 친정엄마 욕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이고 또 시작이다.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그래. 일일이 담아두지 마라. 당신도 이제 적응 좀 하지? 푹푹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대답하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적응? 나 어머님 앞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데 적응은 무슨 적응이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친정엄마 건드리는 건 정말 선 넘은 행동 아니야? 아 그만 좀 해. 내가 나서봤자 뭐 해결돼? 괜히 우리 엄마 화만 더 부채질하지. 그렇다고 당신만 늘 그렇게 뒤로 쏙 빠져 있을 거야? 내가 당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아 그만하자. 안 그래도 회사 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긋지긋해 죽겠네 진짜. 그렇게 대화는 늘 일방적으로 끝났고 저는 혼자서 감정을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라면 아버지 없는 제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는데 남편은 그저 집안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방관자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딱 하나. 아들만큼은 아버지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운동회 때마다 고개 숙이고 가정통신문 속 부라는 빈칸을 남겨둔 채 제출하는 그런 외로움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질게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무심한 남편과 시아버지도 그저 내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꾹 참았죠. 하지만 하늘은 그런 제가 가엾지도 않았던 걸까요?
몇 있지도 않은 제 편 중 한 사람을 기어이 또 걷어가려 하더군요. 어느 날 친정엄마로부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결혼 후 시댁 챙기랴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랴 바쁘단 핑계로 연락 한번 제가 먼저 한 적이 없었는데 죄송한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런저런 쉰소리를 늘어놓던 엄마가 전화를 끊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죠. 은정아, 엄마 말이다. 엊그제 병원 갔다 왔는데 위암이래. 이미 말기라서 손 쓰기도 힘들다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어요. 저는 간신히 다시 수화기를 잡고 물었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 요즘 통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 위암이라고. 말도 안 돼.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의사가 돌팔이라든가. 어디 병원 갔다 왔어?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엄마한테 갈게.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바로 지역 내 유명 대학병원으로 갔는데요. 제발 이전 병원이 오진한 거길 바랬건만 검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위암이라고. 치료하기엔 많이 늦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가슴이 미어지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부터 받아보자. 됐어. 이제 와서 무슨. 그냥 난 내 집에서 편하게 있다 갈란다. 돈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엄마는 치료받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벌써부터 걱정해 그러시는 거였죠. 그 모습에 울컥 화가 났어요. 돈이 얼마가 나오든 지금 그게 중요해?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낼 테니까 엄마는 아무 말 말고 입원이나 해. 오늘 바로 해. 알겠어? 그렇게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가 위암이래. 말기래. 뭐? 대학병원 결과도 똑같이 나왔어? 남편은 저만큼이나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 얘기를 꺼내자 바로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우선 입원시켰고 항암 치료부터 일단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는 우선 당신 카드로 긁어도 될까? 뭐? 내 카드로? 응. 우리 엄마 모아둔 돈 별로 없는 거 알잖아. 변변한 보험도 없고. 그래도 지금 엄마 사는 집 전세금 빼면 좀 나오긴 할 텐데 당장 집을 처분할 순 없으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푹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기면 치료받아도 나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거 아니야? 애먼데 헛돈 쓰지 말고 그냥 요양 차원에서 집에서 편하게 모시는 게 어때? 당신이 친정 내려가서 직접 모시면 되잖아. 수민이는 우리 엄마가 봐주면 되니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헛돈이라는 말에 찬물을 맞은 듯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뭐? 헛돈? 지금 우리 엄마 병원비를 헛돈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장모님 생각해서 그런 거지. 어차피 장모님 입장에서도 병원에서 가능성 낮은 치료받으면서 고통받느니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웃기지 마.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 좀 솔직해지지 그래? 뭐? 당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여? 당신 나쁜 사람 맞아. 짐승만도 못한 자식. 어떻게 지 마누라 엄마가 암으로 죽게 생겼다는데. 우리 엄마 내 인생 다 바쳐 날 키운 사람이야. 그냥 돌아가시게 둘 순 없다고.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차마 엄마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더군요. 그 치사함과 졸렬함에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엄마 치료비는 내가 벌자고 말이죠. 당시 저는 아들을 낳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낭떠러지에 몰려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전 직장 상사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게 이직 제안을 주셨던 당시엔 과장님이었지만 어느새 회사 이사까지 올라간 그 상사분이었죠. 여보세요? 이사님? 은정씨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도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이사님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걸 눈치챈 걸까요? 이사님의 목소리가 덩달아 심각해지더군요. 왜 그래, 은정씨? 무슨 일이 있어? 저기 이사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큰 실례라는 거 알지만 혹시 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실은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박 과장은 뭐라고?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을 언급하는 이사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제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었으니까요. 혹시라도 회사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저기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일 회사로 올 수 있겠어? 다행히 이사님은 더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다시 회사에 자리도 마련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놓고 새벽같이 나와 저녁 늦게까지 일했죠. 엄마를 돌보는 건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썼는데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분을 만나 엄마도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뒤늦게 제 출근 사실을 안 남편은 난리를 쳤어요.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복직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내가 무능력하니까 마누라까지 일 시킨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나마 그렇게 생각해주면 다행인 거 아니야? 뭐? 장모님이 암 걸려서 아픈데 그 치료비 아까워서 마누라가 결국 다시 일 시작했다는 게 알려져봐. 당신은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한껏 붉어진 얼굴로 다시 소리쳤죠.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냐고.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 임신 출산으로 경력 끊긴 아줌마를 어느 회사에서 미쳤다고 받아주니? 그나마 이사님이 날 좋게 보셔서 이 회사에라도 다시 들어온 건데. 꼭 회사를 고집해야겠어? 수민이까지 종일 남의 손에 맡겨놓고? 그냥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해도 되잖아. 아줌마들 많이 하는 그런 일. 뻔뻔하게 그딴 소리를 찌꺼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허무감마저 들더군요. 도대체 이런 남자애 뭘 보고 결혼한 걸까 싶어서요. 아이 아빠고 뭐고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졌는데요. 안 그래도 투병 생활로 힘든 엄마에게 딸의 이혼 소식까지 전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과 한 줌의 애정도 없는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정말 최소한의 집안일만 하고요. 아침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모른 척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친정엄마와 아들 위주로 돌아갔어요. 퇴근길엔 병원에 들러 엄마를 보고 밤엔 아이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줬네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자꾸만 살이 빠졌어요. 제 어깨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얹어진 탓이었죠. 그래도 엄마만 낳을 수 있다면 뭐든 다 견딜 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말기암 환자의 완치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엄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항암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엄마는 밥도 못 넘기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죠. 때로는 저도 못 알아보시고 텅 빈 눈으로 바깥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시곤 했죠. 결국 얼마 안 가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군요. 참 우스운 말이었죠. 사랑하는 가족이 곧 죽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모처럼 만에 엄마가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시더군요. 은정아, 우리 딸 엄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몰라, 그런 말을 왜 해? 엄마도 아니까. 엄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아니야, 은정아. 때가 됐을 땐 괜히 오기 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고 순리를 따라야지. 다만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쓸쓸하게 웃던 엄마가 문득 얼굴을 고치며 말했어요. 어느새 두 눈엔 눈물이 가득했죠. 왜 그래, 엄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그러자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보관함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작은 팔찌를 하나 꺼냈어요.
오래된 듯 색이 바랜 아무런 장식도 없는 금색 팔찌였는데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그 팔찌를 제게 채우더니 이윽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실은 너희 아빠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다. 이 팔찌 너희 아빠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팔찌 주인을 꼭 찾아. 일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진 돌아가셨다며? 사고라며? 그러자 엄만 머리를 세게 저으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혹시라도 네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가 무어라 더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두 눈을 크게 뜨더니 그대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저는 응급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고요. 엄마의 어깨를 부여잡고 소리쳤죠.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하지만 이미 엄마의 심박수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요. 모니터에 찍히던 곡선은 평평한 선을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달려온 간호사와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봐! 아직 할 얘기가 많잖아! 엄마! 그날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제 울음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오래, 너무 아프게 울었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부고 소식을 받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몰려왔지만 그 누구도 제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조차도 말이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제 팔목에 채워진 팔찌를 바라봤죠. 죽기 직전에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준 엄마도, 살아있으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은 아버지도 너무 원망스러웠죠. 맞아요. 원망. 저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든 딸을 평생 외면한 사람이잖아요. 설령 어떤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긴 시간 동안 엄마와 제 앞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굳이 찾고 싶지 않았어요. 안 찾을 거야. 내가 왜? 나랑 엄마를 버린 사람이야. 지금껏 지 딸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팔에 채워져 있던 팔찌를 풀어버렸어요. 자꾸만 눈에 보이니 아버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팔찌를 풀다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지 뭐예요? 아, 뭐야 진짜.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팔찌를 주워들었는데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들이키고 말았어요. 팔찌의 안쪽, 잘 보이지 않는 뒷면에 작게 새겨진 이름 석자와 연락처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김석중?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이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꺼내 거기 적힌 이름과 번호를 검색해봤어요. 기가 막히게도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였죠. 다름 아닌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똑같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에 저는 온몸을 떨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문득 얼굴 몇 번 뵌 적 없는 대표님이 제 결혼식에 꽤 큰 금액의 축의를 하고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왔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럼 대표님이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일순 몸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속삭이듯 중얼거린 마지막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끝으로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네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자 옆에는 남편이 있더군요. 당신 갑자기 기절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당신 몸은 당신이 챙겨야지. 수민이랑 내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엄마의 치료비 문제로 남편에게 쥐꼬리만큼의 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이 팔찌는 또 뭐야? 간호사 말론 기절할 때 당신이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데. 저는 남편이 내민 팔찌를 낚아채듯 가져왔어요. 엄마 유품이야. 신경 쓰지 마. 되게 아끼네. 뭐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은데. 굳이 남편에게 대표님, 그러니까 제 아버지일지도 모를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팔찌를 다시 꺼내봤어요. 김석중. 여전히 팔찌 안쪽엔 그 이름 석자와 연락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뇌리에선 자꾸만 대표님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더는 혼자 생각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죠. 다음 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사님부터 찾아갔어요. 이사님이 그동안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고 있기에 어쩌면 이사님은 뭔가 알고 그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사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저는 사람이 없는 회의실로 이사님을 데려갔고요. 손에 들고 있던 팔찌를 조용히 내밀었어요. 이 팔찌 저희 어머니 임종 때 받았는데 안쪽에 대표님 성함과 연락처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준 팔찌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사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사님 뭔가 알고 계시죠? 제 물음에 이사님이 어깨를 움찔 떨었어요. 그리고 한참 침묵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은정씨도 알게 됐구만. 드디어 알게 됐다니. 맞네. 우리 대표님 은정씨 친아버지가 맞아.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이사님의 입에서 진실을 확인받자 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놀란 이사님이 저를 부축했고요. 따뜻한 물도 가져다 주셨죠. 그리고는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듯 보이자 놀라운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대표님은, 아니 아버지는 진작부터 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거기서 일했기 때문이고요. 제게 이직 제안을 했던 것도 아버지의 지시였다고 하더군요. 대표님은 가까운 곳에서 은정씨를 지켜보고 싶어 하셨어. 아무래도 자기의 딸이니까. 그럼 왜 그동안 제게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죠? 대체 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래도 대표님에게 직접 듣는 게 좋지 않겠니? 그날 오후 저는 대표실 안에서 아버지를 직접 대면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성성한 백발과 주름진 얼굴, 단단한 어깨까지 처음 보는 얼굴도 아닌데 새삼 낯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내밀었어요.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안엔 대표님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요. 정말로 제 친아버지 맞아요? 대표님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은정아. 그 한마디에 그만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감격과 기쁨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원망 때문이었죠. 대체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저랑 엄마 앞에 진작 나타나지 않은 거냐고요? 미안하다. 전부 변명 같겠지만 우리 집에서 너희 엄마를 끝까지 반대했다. 어머니,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가 결혼하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손목까지 긋는 통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그때 이미 뱃속에 네가 있었고 너희 엄마가 그걸 내게 감췄기 때문에 난 아주 나중에야 알았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야. 너희 엄마는 자존심도 도덕심도 강한 올곧은 사람이라서 이미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된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내게도 널 지웠다고 거짓말했지. 그럼 그 팔찌는 뭐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거라고 했는데.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네 무덤에 같이 놔달라고 했던 거다. 근데 네가 설마 살아있을 줄은. 전 그제야 엄마가 제게 아버지를 죽었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는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죽었다고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하셨겠죠. 엄마의 마음이 그려져 입술을 깨무는데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러다 네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네가 살아있다는 걸. 난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몰래 네 엄마를 계속 흥신소를 통해 추적해왔더구나.
아무래도 내가 네 엄마와 다시 만날까봐 내내 불안하셨던 모양이야. 어쨌든 그 흥신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알게 됐지. 네가 이 애비 없이도 잘 자라줬다는 걸. 뭐든 해주고 싶었다. 너희 할머니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하니까 최대한 티나지 않게 내 곁에 두고 싶었어. 그래서 널 우리 회사로 불러들인 건데 그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속여요? 내가 결혼할 때 그때라도 말했어야죠. 적어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이라도. 어느새 제 눈에서도 아버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또다시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죠. 실은 예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결혼할 때쯤 고아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 간신히 이겨내는 듯 했지만 최근에 또 재발했고. 사실 지금 이렇게 너한테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도 이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다. 곧 죽을 목숨으로 이렇게 네 앞에 애비로서 나타나는 게 맞는 건지. 미안하다 은정아, 미안하다. 처음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왜 엄마 곁에 끝까지 있어주지 못했는지, 왜 나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척 그렇게 살았는지 묻고 또 묻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울먹이며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을 보니 마음 한편이 찢어지듯 저려왔어요. 아버지 역시 지난 세월 내내 괴롭고 외로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살아있는 것조차 몰랐던 딸이 이제서야 눈앞에 나타났는데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대표라는 이름으로 지켜만 봤을 그 세월이 가늠이 되면서 저는 결국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도 그렇게 가셨는데 아버지마저 그렇게 가시면 저 못 살아요. 부디 살아주세요. 그럼 다 용서할 테니까. 은정아.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오열하며 절 끌어안으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퇴근하고 아버지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엄마가 해줬던 아버지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도,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모든 비극의 이유도 천천히 하나씩 꺼내며 서로를 알아갔어요.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요.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도 하나 없었다 하더군요. 나름 엄마와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오신 거였죠. 그리고 저희 엄마를 끝에 끝까지 반대하던 할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대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요. 대표실로 끌고 가 아버지와 직접 만나게 해주자 그제야 믿더군요. 아니 대표님이 저희 와이프 친부였다니.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그날 이후 남편은 평소와도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평생 사과라고는 하지 않던 사람이 대뜸 고개부터 숙이더군요. 은정아,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갑자기 왜 이래? 그냥 내가 그동안 너무했다 싶어서. 장모님 그렇게 가시고 장인어른 찾는 동안 당신 나한테 일자로 말 한마디 없었잖아. 그게 서운하면서도 당신이 오죽 나를 원망했으면 그럴까 싶더라. 나 진짜로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는 당신한테도 수민이한테도 정말 잘할게. 처음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요. 이후 남편은 정말로 제게 성심성의를 다했어요. 서툰 솜씨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들떠도 안 보던 아들 등하원을 책임지고 놀이 상대도 되어주더군요. 그뿐인가요? 제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한밤중에라도 나가서 사오고요. 조금만 피곤해하면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등 아들 임신 때도 안 받아본 호사를 누려봤죠. 남편에 대한 정이 한 톨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아들의 하나뿐인 친부였으니까요. 시댁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긴 마찬가지였어요. 늘 저를 구박하기 바빴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가면 손 하나도 까딱 못하게 했고요.
시아버지는 언제 그렇게 무심했냐는 듯 저와 저희 아버지 안부를 챙겨 물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역시 제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기 바빴죠. 언니, 그동안 서운했던 거 있으면 다 풀어요.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요. 제 마음 다 알죠? 솔직히 손바닥 뒤집히듯 확 바뀐 그 태도가 역겨웠는데요. 어쨌든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면 평생 봐야 할 가족이었으니 그냥 대충 웃으며 넘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새카만 속내를 말이에요. 남편의 두 얼굴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그쯤 저는 아버지의 항암 치료로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어요. 재발이라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버지 역시 엄마처럼 제 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났죠.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제 옆에서 계속 회사 일로 투덜거리기만 했어요. 아유, 홍 과장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일도 못하는데 자존심만 세선 실수하고는 맨날 다 내 탓한다니까. 홍 과장님 원래 그렇잖아. 그냥 무시해. 나도 무시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나 어디. 그래서 말인데 여보,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뭘? 아니, 우리 회사 이사 자리 하나 비어있잖아. 나도 슬슬 이사 정도는 달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이 이사 자리를 왜 달아? 아니,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대표 자리 내가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명색이 하나뿐인 사위인데 아직도 평사원인 건 영 가오가 안 서잖아. 홍 과장 같은 인간도 자꾸 무시하고. 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그걸 진심으로 말한 거야? 뭐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왜 당신이 물려받아? 물려받아도 내가 물려받아야지. 웃기네 진짜. 아니, 당신은 여자고 수민이도 키워야 하니까. 어쩐지 그동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나 했다. 뒤에선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쩔쩔매는 남편을 본 그 순간 쌓여있던 모든 실망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려 선언한 듯 외쳤죠. 됐어.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이혼하자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남편으로서 수민이 아빠로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혼 얘기에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다. 뭣도 없을 땐 내 돈 뜯어먹으면서 편하게 살더니 이제 회사 대표가 자기 아버지 되니까 남편도 버리겠다 이거야? 왜? 뭐 돈 생기니까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너 그렇게 더러운 여자였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돈 뜯어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어? 엄마 병원비도 아까워해서 날 일터로 내몬 인간이 누군데? 그리고 그 전에도 난 편하게 산 적 한 번도 없어. 독박 육아에 독박 살림에 당신 엄마랑 누이 뒤치다거리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또 그 소리야? 옛날 일을 언제까지 품고 살 건데. 엄마도 현정이도 이제 너한테 잘하잖아. 그래, 당신처럼 내 배경을 보고 그러는 거지. 뭣도 없는 홀어머니 딸이었던 나한테 갑자기 회사 대표인 아버지가 생겼다니까. 그 인간들이나 당신이랑 똑같아. 똑같은 속물들이라고. 저는 아들만 데리고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으로 들어갔죠. 아버지는 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임원에게 전화해 남편을 해고 조치시켰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쩐지 네가 퇴사하고 다시 복직하겠다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그런 나쁜 자식을 만나. 바로 이혼해라. 변호사도 소송 비용도 다 애비가 알아봐 줄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 바로 상담했고요. 며칠 뒤에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화를 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전화를 걸고 찾아와 매달리기 시작했죠. 은정아,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화가 나서 그만. 앞으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 주라.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닫혀있은 지 오래였어요. 늦었어. 이미 나도 수민이도 당신 없이 잘 살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그럼 회사 복직이라도 다시 시켜주면 안 될까?
갑자기 해고해버리는 건 너무하잖아. 나 아직 새로 뽑은 차 할부금도 못 갚았는데. 그러게 누가 회사 근무 그따위로 하래? 우리나라 노동자법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냥 이유 없이 해고 절대 못해. 근데 당신이 나랑 우리 아버지 빽만 믿고 업무 개판으로 해놔서 잘린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은 이새를 악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더는 넘어갈 것 같지 않자 그때부터 자기가 오는 대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내더군요. 두 사람은 저희 아버지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구했어요. 며느라,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안다. 그치만 너랑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들 아니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너랑 결혼하겠다면서 지 애미 가슴에 대못까지 박았던 놈이다. 맞아요, 언니.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는 게 어딨어요. 옛날엔 내가 철이 없었어요. 부디 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러는 거라면 마음 푸세요. 하지만 제 눈에는 조금의 진심도 보이지 않는 사과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죠. 이제 와서 무릎까지 꿇고 어지간히도 급하셨나 보네요. 하긴 어머님 성격에 돈 많은 부자 사돈 놓치고 싶지 않겠죠.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제가 이혼하는 건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니 못돼 처먹은 속물적인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박철수 그 인간 때문이 맞으니까. 저는 울며 매달리는 그 인간들을 내몰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신 그 문을 열지 않았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변호사까지 세우고 맞서보려 하다가 저와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밀렸고요. 결국 조정 없이 판결로 바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물론 저에게 돌아왔죠. 알고 보니 이 인간 저 모르게 외도도 했더라고요. 술집 여자들에게 돈 꽤나 썼더군요. 그런 주제에 제게 사랑을 운운하다니 얼마나 역겨워요. 이후 남편의 인생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직을 알아보는 듯 하더니 얼마 못 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며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요.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다 결국은 파산해 아예 폐인처럼 살고 있다더군요. 시모와 시부는 그런 아들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은퇴하고 쉬어야 할 나이에 여전히 일하고 있고요. 시누이는 결혼도 못한 채 몇 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다더군요. 그에 반해 저는 지금 정말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몇 차례의 항암 치료를 잘 견디셨고요. 작년 말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직 정기검진을 받고 계시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너무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저와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도 하나뿐인 지 외할아버지를 얼마나 잘 따르나 몰라요. 주말마다 셋이 나들이를 가는 게 요즘은 큰 낙이랍니다. 아버지에게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을 걸 대비해 후계자 교육도 조금씩 받고 있어요. 아버진 요즘 들어 자주 그러세요. 그땐 정말로 네 엄마도 너도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구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덕분이라고요. 지옥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눈물이 나지만요.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